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말이었죠.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저희가 뭐 3차 경기 부양안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대적인 이 파격전의 안을 지금 내놓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2차 지원 패키지를 이해 못하신 분들도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지원 패키지를 일단 총 정리를 해보고 이후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든 그 3차 경기 부양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 이어서 이번에도 600달러 전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 2차 지원금이 1월 15일까지 모두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지난주로 끝났다는 얘긴데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늘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Get My Payment을 매일같이 확인을 하시는데도 뭐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시원하게 좀 답을 해주시죠. 네. 우선 그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차 때 디렉트 디파짓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그 본인이 받던 그 계좌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2019년 텍스 리턴에서 은행 인포메이션을 이제 국세청에 제공해 주셨던 분들은 이제 글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질문이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뭔가가 컴퓨터에서 그 은행 디파짓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표 발송입니다. 수표 발송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 15일까지 모두 발송이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보아지고 그렇다면 우편물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데비카드입니다. 데비카드는 지난주에 국세청에서 발송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600달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편물을 챙기셨을 때 수표만 챙길 것이 아니라 데비카드도 혹시 오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혹시 광고물이라고 생각해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디렉트 디파짓으로도 받지 못했고 수표로도 받지 못했고 데비카드로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그거는 2020년 소득세 신고하면서 그 소득세 신고 서류의 그 컬럼 중에 그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Credit. 네, 네. 거기에다가 못 받았다는 금액을 기입하셔서 리펀드, 텍스 리펀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렸다 하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세청 시스템이 보통은 1월 20일에서 25일경이면 텍스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은 2월 초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는 텍스 리턴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예.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생각할 때 한 2월 중순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지금 말씀드린 어떤 방법으로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텍스 리펀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은행 계좌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디렉트 디파짓 신청을 하고 이 파일을 해야 빨리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1, 2주 안에 그 리펀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는 지난 1차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으신 분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시대요. 다 받으셨단 말이죠. 정상적으로. 예. 근데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번에는 뭐 unavailable이라고 나온다. available 네. 하지 않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국세청에서 이제 아마 국세청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기존에 있었던 은행으로 해서 송금을 시도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리젝션이 돼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면은 국세청도 그걸 왜 그랬는지 확인하려고 하질 않고 일단 홀드 시킬 거고 두 번째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주소가 잘못되어서
즉 이사를 했다든지 변경이 있었는데 신고를 미처 못했는데 글로 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수표가 분실이 되거나 또는 되돌아가겠죠 국세청으로. 그럴 경우는 국세청에서 다시 리센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홀드하고 말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데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게 그 정부에서 오는 줄 모르고 그러고서 그냥 버렸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 고객 중에서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IRS에서 $1,200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내 세금 리펀드인지 이게 왜 국세청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냐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경제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국세청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예요. 그것이 1,200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잘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느 방법이든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월 중순까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안 되면 본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크레딧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1차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 이걸 통해서 국세청에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텍스 크레딧이 발송이 되는 텍스 크레딧이 아니라 이 경제지원금인 스티뮬러스 책이 나한테 발송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Get My Payment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본인 이름, 생년월일, 소셜 번호 뭐 이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내 스티뮬러스 책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급이 되었다 그랬는데 못 받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1차 때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으셨던 분들이 2차 때는 뭔가 좀 착오가 있어서 수표나 데비트 카드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은 일단 디렉트 디파짓으로 1차 때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가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으시는 분들이나 SSI 받으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무슨 이유든 간에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엔 수표나 데비트 카드로 출하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았을 때는 그것을 국세청에서 왜 못 받았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국세청에다가 네네. 못 받으면은 바로 왜냐하면 텍스 시즌이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국세청에 연락해서 받는 그런 수고보다는 차라리 텍스 리턴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텍스 리턴을 이제 서둘러서 이제 해서 리펀드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페이했다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좀 힘든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의 기록에는 페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이 클리어되기 전에 또는 데비트 카드가 클리어되기 전에 리펀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캔슬하든지 캔슬해 이걸 지급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그 분실됐거나 어떤 형태로든 확정이 될 때까지 이걸 홀드해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말로 뭐 두부를 씹다 가시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운이 없는 경우인데 네네. 그럴 때 우리가 좀 패션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아직까지 $600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하실 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못 받으신 금액만큼을 거기에 기입을 하시면 어떤 형태로도 이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선생님 만약에 제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해서 리펀을 받을 금액이 뭐 $3,000예요. 2인 가정이고. 근데 두 분 다 이번에 $1,200를 못 받은 거죠. $600 해서. 그러면 그분은 내가 리펀을 받을 $3,000 플러스 $4,200를 받게 되는 거예요. $1,200를 포함해서. 그렇죠. $3,000 플러스 $1,200 해서 $4,200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건 네네. 소득세 신고상에 네네. 내가 크레딧을 신청할 때 리펀드를 신청할 때 $4,200로 해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네네. 그거를 이제 뭐 다 컴퓨터가 하니까 다 매칭을 해봤더니 이분이 $1,200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4,200 지급하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지급이 됐다고 나오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돈을
더 내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납세금을 많이 그렇죠. 안 떼어 놓으셔서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뭐 3,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3,000달러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서 1,200달러를 제하고 내시면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알겠습니다. 소득세 신고해서 아예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서 보내는 거니까. 네, 네. 네.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그러면 빨리 다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세금 보고를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월 그게 달에.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실업수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300달러에 관한 얘기 참 많이들 하시는데 이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건 12월 27일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게 일요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 날인 그 주에 시작되는 그 일주일부터 지급이 돼야 맞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미 지급되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컴퓨터 시스템이 완비가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그 고지가 되고 있고 그 웹사이트 상에서 그래서 특별히 뭐 별도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12월 27일부터 계산해서 지급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실업수당을 받는 타입이라든지 서티파이를 한 시기에 따라서 받는 그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받기 시작하면은 3월 14일이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고 좀 늦어질 경우에는 4월 초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이미 이제 그 1차 때 각 주마다 실업수당 지급하는 그 프로그램을 다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어느 주든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바로 지급이 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2월 중순부터 텍스 보고를 하게 될 텐데 2020년 정부로부터 받은 돈 그리고 실업수당 받은 돈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하도 복잡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정부 이 지원금을 얼만큼 받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복잡하실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스티뮬러스 책,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입니다. 1,200달러 받았던 거. 이것은 소득이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연방정부에서 600달러 추가를 받았죠. 그래서 주정부에서 받은 거 플러스 연방정부에서 받은 것까지 합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주정부에서 1099G라는 폼을 이달 말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늦어도 2월 초나 중순까지는 받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 폼을 받으시면 그 폼에 나와 있는 금액과 주소, 소셜 번호 이런 걸 전부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받은 금액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서 다 맞으면 그것을 소득세 신고할 때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연방 정부는 세금을 내지만 주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주정부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1099G라는 폼이 주정부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폼을 기초로 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질문 주신 분이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든지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또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렇다면은 이제 또 PPP 이슈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EIDL 어드밴스는 뭐 면세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또 PPP는 또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제가 PPP 설명할 때 네. 또 기회가 돼서 설명할 때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소득세 신고할 때 꼭 잊어먹지 말고 챙겨야 될 것은 실업수당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부분 정부에서 주는 것은 면세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쉽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1차 경기 부양금이었죠. 1,200달러 스티뮬러스 책과 600달러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이 이제 두 군데에서 받으셨을 텐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연방정부 거는 과세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주정부에서 나온 것은 거꾸로죠. 연방정부는 세금을 내셔야 되지만 주정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혼돈하신 분들 많은데 연방 네네. 정부, 주정부에서 받은 실업 수당은 다 과세예요. 네네. 근데 소득으로는 다 보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에서 2,000불을 받았고 주정부에서 1,000불을 받았다 그러면 3,000불 받았잖아요. 네네. 이게 다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소득으로 보고하는 거를 연방 정부 소득세 신고할 때는 보고하지만 주정부에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받은 거는 다 소득이다. 음. 근데 세금은 연방 정부만 납부하고 주정부는 납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이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계셔도 되는 거예요? EDD에 다시 연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지급되는 300달러는 그 1차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그 케어스 액트 통과돼 가지고 실시됐던 그 연방 정부에 지급되었던 PUA하고 PUC 두 개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서티파이를 하고 그냥 있으시면 주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새로 실업 형태가 돼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 신청을 하면 그거 역시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연방 정부에다 별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자, 1099 폼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액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지금 다르다고 하세요. EDD 관련해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가 아니고 네. 실제로 본인이 받은 금액을 계산하셔서 실제로 받은 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러면 주정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그 계산 기간하고 본인이 실제로 받은 것이 12월 말로 끊겨지면서 그 차이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정확하게 본인이 그 EDD로부터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이 돼서 본인한테 불리한 입장이라면 EDD에 연락을 해서 그걸 꼭 확인해 가지고 정정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차로 추가 지급되는 주당 300달러 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네. 이건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자영업자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실업을 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네, 그거 역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300달러는 1차 때 600달러 지급했던 조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기골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그것으로 해서 계속 그 실업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냥 있으시면 서티파이만 하시면 계속 받으실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 역시 주정부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2020년에 실업수당을 받은 건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게 연방이 됐든지 간에 주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세금은 내셔야 되는 건데요.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각 주정부나 연방 정부로부터 어떤 서류를 우리가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2월 초순부터는 이제 세금 보고가 시작될 텐데 네. 이 서류가 그 전에 좀 준비가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좀 전에 그 질문 주신 분 답변 드리는 거 연상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정부로부터 1099G라는 폼을 받고 연방 정부로부터는 받는 게 없으십니다. 주정부에서 우리가 실업수당을 주정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1099G라는 폼을 전부 실업수당 수령자들한테 다 보내줘요. 근데 이것은 1월 중에 다 발송이 될 겁니다. 1월 말까지. 네. 따라서 2월 중순까지 받지 못했다고 하면 본인이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그러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 통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주정부 연락해서 1099G 내가 못 받았으니까 사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하나. 그렇지만 내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해서 빨리 받아야 돼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유로 신고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받았던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실업수당 인컴으로 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좀 전에 그 질문 주셨던 분처럼 주정부에서 준 1099G하고 내가 실제로 계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어떡하냐. 일단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차이가 있든 없든
차이가 나면은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요. 약간 차이 나면 애가 덜 보고 했으면 그만큼 세금이 뭐 10불이고 20불이 더 나면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면 되지만 아예 신고를 안 하시면 대단히 불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시니까 그럴 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차익이 있으면 그렇게 정부로부터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99G는 국세청 시스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소득하고 국세청 시스템을 다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절대 소득을 누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경기 부양금 1,200달러에 2차 600달러, 거기다 EDD 실업수당,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경기 3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600달러를 받으신 분들은 1,400달러, 안 그러면 뭐 2,000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금액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필요한 액수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을 풀어도 되나? 결국에 나중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로서? 네, 뭐 사실 태양이 존재하는 한은 그림자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경제 정책이랬던 무슨 정책이랬던 어떤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프로스 앤 콘스가 꼭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정책은 참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취하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의 여유가 많이 있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고 당장 렌트를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 식생활을 지원해 줘야 될 걸 부양할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혹시 그런 정책이 너무 지나쳐서 국가의 부채가 많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국가에 지금 미국 그 재정이 적자이고 그래 채무가 가뜩이나 많았었는데 2020년 적자에다 2021년도 적자가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세금 인상을 통해서 이제 그 채무를 어느 정도 이제 면제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역시 재난 상태에서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그 미래에 세금 거둘까봐 그 전쟁을 그냥 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이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까는 조금 지나친 기후가 아니겠는가. 아직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 나라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축통화인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에서 그 정도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신생국가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국가가 자기네 통화를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마구 찍어대게 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네수엘라 같이 될 수 있으나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요 위기만 좀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가 이제 그 리커버리 되면서 다시 옛날처럼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기 전에 실업수당과 관련한 질문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실업수당 450달러를 받는 것 가운데 세금을 미리 떼고서 이제 405달러씩 받으신 분인데요.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또 내야 되는 건지를 물으셨어요. 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예. 1099G를 받으시면 거기에 내가 받은 실업수당 금액 전체가 나오고 세금을 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세금 떼는 거를 빼듯이 네네. 원천징수한 걸 빼듯이 그 금액도 원천징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서 나머지만 세금을 내셔야 되고 혹시 더 내놓으셨다면 리펀드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1099G에 세금 뗀 걸 꼭 확인하셔서 그것이 내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차 PPP가 다시 오픈이 됐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때 신청할 기회를 갖지 못한 비즈니스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신청 자격이나 방법이 지난번 1차 때와 똑같은 거예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네, 1차 PPP는 1차 때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비용이 1차 때는 페이롤 코스트로 60%, non 페이롤 코스트로 40%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그 non 페이롤 코스트 안에 렌트, 유틸리티, 인트레스트로 썼어야 됐어요. 네네. 근데 요번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거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들,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라든지 세니타이저라든지 뭐 플렉시글라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출해도 좋다. 요것이 이제 조건이 하나 달라졌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1차 PPP 다시 오픈된 것도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신청하시면 되고 탕감 조건도 같은 방법으로 탕감이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마감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PPP를 놓치신 분들은 3월 31일까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차 PPP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때는 너무들 혼선이 많아서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으시고 또 받으시면 안 되는 분들이 받기도 하고 해서 아주 난리였는데 2차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며칠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2차 PPP 신청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1차 때보다도 이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질문이 1차 PPP 받았는데 1차 PPP를 또 신청해도 되는지, 네네. 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1차 PPP를 받지 않았는데 1차 PPP를 그 신청하고 2차 PPP 신청이 되는지 두 개 다 이렇게 되는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시지만 네. 2차 PPP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2차 PPP는 역시 이제 스몰 비즈니스 대상으로 해서 300명 이하의 그 비즈니스들이 이제 인플로이를 고용한 비즈니스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바뀐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요식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나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급여에 3.5배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균 급여를 산출을 하는 것이 방법이 2019년과 2020년도에 본인이 신청자가 유리한 연도를 선택해서 평균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신청하는 분들한테 많은 뭐랄까 좀 혜택을 준다고 할까요?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10명 이하와 하고 신청 금액이 2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 그 신청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1차 때 신청했던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 겁니다. 서류를 또 제출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은행은 접수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작은 은행으로부터 먼저 이제 신청을 받고 큰 은행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5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5만 달러 이상 신청하는 신청자하고 15만 달러 이하 신청하는 신청자하고 서류 제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 25% 매상이 감소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네.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만 달러 이하는 서류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면제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를 미스언더스탠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15만 달러 이하의 신청자들은 신청할 때 25% 이하의 매상이 떨어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탕감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혼돈하지 마시고 신청 자격이 그러다 보면 15만 달러 이하는 신청 자격이 없어도 신청하게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해야 되니까 15만 달러 이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융자 목적으로 신청했다 나중에 탕감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면 일단 신청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25% 이상 그 매상이 감소한 것은 반드시 탕감 받을 땐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SBA의 인터널 파이널 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2차 PPP도 1차처럼 뭐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기그 워커, 셀프 임플로이드,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그럼 평균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의 나의 소득.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나의 소득은 어디에 있냐면 내 소득세 신고서의 스케줄 C에 있는 넷 인컴, 그로스 인컴이 아니라 넷 인컴이에요. 넷 인컴이라는 것은 모든 비용 다 빼고 남는 거 순이익. 그 순이익을 12로 나누면 한 달 평균치가 나오겠죠. 네, 그것의 2.5배. 만약에 그 NAICS 72 호텔이나 요식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3.5배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3차 경기 부양, 저희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월 14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바이든 이제 곧 이제 대통령이 되실 텐데 현재까지 이제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 입장에서 1월 14일 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3차 이제 지원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경제지원금을 2,000달러로 해서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주장한 것은 2,000달러에서 이미 600불 지급되고 있으니까 1,4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1,400달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지금 17세 미만 그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600달러는. 그런데 이것을 17세 이상의 부양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성인 자녀까지 포함해서 지급해 주자.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있다면 영주권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해 주자. 뭐 이런 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제 좀 나중에 또 다른 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제안된 이 안은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원과 하원의 투표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원은 이제 뭐 민주당이 지금 이제 뭐 머저리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상원도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지금 그게 확실히 통과가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예요. 네, 그건 왜냐하면 미지수죠. 이번에 규모가 네. 1조 9천억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1조 9천억 달러면은 케어스 액트의 2.2조 그러니까 2조 2천억 달러 규모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의회를 그대로 통과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이나 하원 의원들은 1,4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로 새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뭐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이가 지난해 이제 6월에 그 출생이 돼 있는데 이번에 혹시 3차 부양책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좀 되는 건지 어떤 곳에서는 해당이 된다, 어떤 곳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지금 굉장히 혼돈을 겪고 계시대요. 네, 그분은 둘 다 맞아요. 답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예. 못 받는다는 건 그냥 있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세청에서 그 자녀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0년 소득세 신고하는 순간 국세청에 그 정보가 들어가죠. 네네. 그리고 2020년 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기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초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ecovery Rebate Credit를 하는데 그 자녀에 대한 그
그 금액을 해당 금액을 집어넣고 세금 환불금 형태로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그 세금 보고 하실 분들 특히 경기부양책을 뭐 1, 2차 어떤 형식으로도 다 못 받으셨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게 정보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좀 적어두셨다가 세금 보고 하실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1, 2차 이제 그 수입에 따라서 경기부양금이 지급이 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좀 깎여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연수입 뭐 1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차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모든 납세자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그 넘어서게 되면 금액이 100달러당 5불씩 줄어들어서 그 금액이 이제 다 하게 되면 못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금액을 다 받으신 분들은 그 소득 제한 금액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 그 받아야 될 금액을 좀 작게 받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초과된 금액에 100달러당 5달러씩 줄어들어서 그렇게 작게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네. 17만 5천 달러 이상의 연봉이신 분들 물론 그로스 싱글일 인컴이죠. 경우에. 네, 싱글일 경우에. 네. 네. 7만 5천 달러가 싱글이고 그 부부 합산이 17만 5천 달러 아닙니까? 부부가 합하면은 네. 15만 달러. 15만 달러. 네, 네. 싱글일 경우에는 7만 5천 달러. 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거 넘으시면 아까 100달러당 5달러씩 감소돼서 이제 입금이 됐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속상하다는 분들. 네, 그렇죠. 뭐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이제 그 넘게 되면 받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혹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어마운트가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까? 아니 소득이 아닙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소득이 earned income, 즉 내가 벌어서 뭐 일해서 번 돈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없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스티뮬러스 책,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1,200달러고 이번에 600달러 받으신 것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한 2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자, 이게 이 3차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 모두 통과하고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만 이제 실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통과 가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1조 9천억이 그대로 통과되는 데는 혹시 걸림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원은 통과하겠지만 상원은 지금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목소리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1조 9천억이라는 그 버젯을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1조 9천억을 내놔야 조정이 되더라도 뭐 1조 4천억이 1조 5천억이고 합의를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버젯을 좀 크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으로서 그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왔을 때 그 민주당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서 그 예산했던 그 자기네 진짜 원했던 버젯보다 공화당한테 밀려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낮춰서 해가지고 더 낮게 결정이 난 네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좀 버젯을 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원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상원은 하원처럼 그렇게 바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돼서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경기부양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